이루다 투자이름의 김단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와서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저번에는 이쪽에 또 앉아서 그러니까요. 해주셨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그날은 거의 뭐 얼음이었죠. 아이스맨이었지 제가 뭐. 격리가 돼가지고 네. 제가 방에서 집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화면으로. 그러시구나. 화면으로 응원하고 네. 있었어요. 일단은 두 분은 종종 자주 보세요? 유튜브로 자주 봅니다. 저희. 유튜브로 자주 보고 가끔 화면으로 통화도 자주 하고 보세요? 카톡도 하고. 오브라인으로는 말고. 아니 자꾸 새벽에 막 올려 유튜브를. 새벽에? 네, 잠을 안 자고 뭐 알람이 올랐다 계속 그러면은 올랐다 그러면 어. 새벽에 올려요. 막.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저만의 이제 생존 그 방식이죠. 네. 왜요? 아니 속보가가 문세균이에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에 그걸 하거든요. 새벽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벤트가 바로 제일 빨리 다녀서? 제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새벽에 영상을 좀 올리게 되더라고요. 뭐 네. 잭슨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은 아침이니까 이제 뭔가 이벤트들이 계속 시작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걸 이제 제일 빨리 약간 레카 끌어오듯이 네. 제일 빨리 가야겠다 그런 뭔가 마음으로. 이게 제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조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 빨리 해.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짜 빨리. 해. 대단하시네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많아요. 뭐 김단태님은 뭐 레카왕, 뭐 AI 아니냐, 레카왕은 왜 좀 잠은 알죠. 왠지 안 자냐, 뭐 등등.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사람들이 그 가짜 인간 정도로. 아니냐고 너무 영상이 자주 올라온다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셨을지 궁금한데 지난번에도 월가 대가들이 선택한 주식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 알려주셨는데 또 그 흐름을 쭉 타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상. 근데 이제 또 우리 대표님은 하셨을 거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분들 약간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이제 추측이지만 제가 읽으실 수 있구나. 직접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본 건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확률이 높진 않지만 네.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니까 이분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좀 참고용이다라는 네. 걸로만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A라는 대가를 좋아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뭐 B라는 주식을 샀으니까 그거 막 몰빵해야지. 이건 아니고 요런 종류가 있다. 요런 주식들이 있고 이런 섹터가 있다. 내가 몰랐는데 이런 주식들이 있네.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저희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좀 하나씩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어떤 공시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이건 한국에서는 없는 공시인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미국에만 있는 공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이름이 13F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13층인가요? 그러게요. 예, 왜 13? 이게 막 뭐 10K다 뭐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항상 그 영어 알파벳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공시들 네네네. 이름이. 그래서 뭐 그걸 왜 그렇게 짓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된 거는 2021년 8월 16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데이터들은 다 어떤 정보냐면 2021년 6월 30일 기준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그 계좌를 약간 스크린샷을 딱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당장에 이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분들의 계좌의 이 계좌 내역을 이렇게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2달간의 시차가 있는데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하는 스타일의 투자자라면 좀 이런 정보를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단타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하지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약간 미국에서도 좀 단기로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조금 참고하기가 약간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과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정보냐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냐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 다르다. 네. 이 사바사라고 사람 바이 사람이다. 뭐. 네. 사바사를 사실 드립을 치려다가 제가 드립을 까먹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유머 욕심까지 오늘 내시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유머를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딱딱한 얘기니까 맞아요. 좀 재미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이게 있는데 재밌게 원래 좋아요. 채널에서는 엄청 유머 하시거든요, 혼자. 혼자 있을 그래요? 때는 진짜 무슨 저희한테도 해주세요. 말투도 엄청 네. 유머러스하게.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 이게 약간 여기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 방구석에서만 좀 힘이 세서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하죠.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밖에 이렇게 어웨이로 나오니까 약간 낯설어가지고 어웨이. 또 낯선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네. 제가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다 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13층 공시 저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조금 아웃데이트 된 거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봐 주셔라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포지션들, 의미 있는 투자 현황을 가지고 좀 들고 와 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화제였던 거는 마이클 버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몇 분 정도 얘기하세요? 이분들 마이클 버리 그 다음에 갑자기 뇌가 정지했는데 워렌 버핏도 있고요.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그 다음에 베일리 기포드랑 캠 피셔까지. 캠 피셔 다섯 명. 네, 한 5명, 6명 정도. 네. 아니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 마이클 버리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 저번에 빅숏 영화 빅숏에서 네네. 제가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간 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편이고. 알죠. 단태님은 좀 이제 중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을 포함한 레이 달리오 이 5분이나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들고 있나? 레이 기가들은? 달리오 님이 단태님이 좋아하시는 분. 아, 네, 제가 좀 약간 그렇죠. 그 뭐 사생 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열심히 좀 따라다녀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이한영 본부장님 이런 것도 넣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호섭 이구했었던 팀장님. 그런 그런 거 생각이 하고 들어가면 들지만. 좋은데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분기에는 꼭 반영하도록 연락 주세요. 그 혹시 포트폴리오 공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한국에서도? 넣어서 한국에서도 네네. 근데 이거 저 법적으로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살짝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검토해 보는 네, 걸로 네, 하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클 버리는 아마 이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고 이분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이걸 조금 알아차리고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큰 수익을 거두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네.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지셨고 지금도 이제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먼저 그 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담았었던 뭐 그런 매수했었죠. 네, 기록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정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트위터를 이분이 좀 하시는데 트위터에 계속 막 그런 글들을 어느 날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좀 올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그 데이터를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예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마르 공화국 데이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떤 자료들을 올리셨었냐면 그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그 매출과 시가총액 그리고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막 이런 것들을 트위터에 이제 막 계속 올리면서 약간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이제 지난 분기죠. 그러니까 1분기에 포지션이 공개가 딱 됐는데 이분이 1분기에도 이미 테슬라를 되게 많이 하락 베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이제 2분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거지. 진짜로 이 사람이 하락 베팅을 또 하고 있느냐? 더 하고 있나? 더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한번 딱 그 계좌를 한번 싹 열어봐서 이 공시된 자료를 딱 봤더니 일단은 제가 그 마이클 버리 지금 아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여요. 마이클 버리 이제 탑 10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종목명들도 써 있지만 put이라는 글자랑 call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요거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그냥 주식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put 옵션이라는 거랑 call 옵션이라는 거랑 뭐 이런 형태로 매수를 한 건데 뭐 이거를 또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을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put 옵션이라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콜 옵션이라는 거는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콜옵션이랑 풋옵션이랑 이 13F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좀 그렇게 뭐랄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풋옵션을 지금 이 글자만 봤을 때는 뭐 700 밀리언 정도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뭐 한 8천억 원 정도의 그 테슬라 하락에 베팅했다라고 이제 어떤 헤드라인이 나갔겠지만 사실은 8천억 원을 한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어치의 주식에 대해서 옵션을 샀다 정도로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말하면 또 되게 어렵죠. 이게 결국 심플하게 말하면 마이클 버리는 8천억을 썼을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몇백억 원 정도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나이브하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클 버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그 블룸버그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 며칠 전에 마이클 버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왜냐면 그 홈페이지에 그 전화가 써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네. 써 있어서 그 전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국제 전화라서. 같으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게 한번 해볼 네. 걸 그랬나? 다음에 혹시 유튜브 나오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보고 있나? 저 한국말로 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대충 이제 조금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짧게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페이스북은 상승의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LT라는 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장기 채권. 20년 만기 채권인데, 재무부 채권인데, 한마디로 이제 TLT 풋을 샀다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 이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상승에 베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맥케슨이나 크래프트하인즈, 월마트, 그 다음에 카디널스, 뭐 CVS 뭐 이런 회사들을 주로 다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했던 게 ARKK라고 이제 캐시우드가 캐시우드의 ETF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그렇죠. 네, 그분의 이제 ETF인데 이제 그거까지 좀 하락 베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탑 10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요거부터 한번 보죠. 좀 일관성이 있긴 해요. 마이클 버리의 생각을 좀 봤을 때는 일관성이 느껴진다. 뭐냐면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공시라는 게 약간 속일 수는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내가 하락에 베팅을 혹은 하락에 베팅해 놓고 상승은 뭐 스왑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약간 안 보이게도 사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시가 전부는 아니고 비밀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수많은 종목을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확신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것 같다. 물가가 강하게 올 것 같다. 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어떤 기업이 피해를 좀 많이 볼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이클 버리의 머릿속에는 일단 테슬라가 좀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KK라고 그 캐시우드의 ETF도 사실은 기술 성장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는 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성장주가 좀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좀 돈나무 누나가 좋아하는 건 좀 특히나 실적은 좀 잘 나오지 않지만 손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형태의 주식인데 그런 애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이클 버리의 속마음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성장주의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상승에 베팅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뭘까를 생각을 저는 좀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와서 좀 문제가 생겨도 사실 이제 그 페이스북이랑 구글의 공통점은 광고 회사라는 거거든요. 모바일이랑 인터넷계의 광고 회사고 사실상 페이스북이랑 구글은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인플레이션이 와도 어차피 이들의 비즈니스는 독과점 비즈니스니까 다른 빅테크 주식들과 다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그런 빅테크들도 있겠지만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런 그 견고한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와도 좀 덜 다치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마이클 버리의 생각을 좀 풀이를 했고요. 참고로 마이클 버리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콜옵션의 형태 혹은 현물의 형태로 과거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샀다 팔았다 막 이러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떤 주식들을 사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도 약간의 힌트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에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마이클 버리가 들고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CVS라고 해서 그냥 뭐 우리나라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GS25 막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편의점 되죠. 예. 편의점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유통 주식들이나 아니면 마이클 버리가 또 샀던 게 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게 뭐냐면은 정말 경제에 극심한 하락이 와도 좀 현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왜냐하면 생활 필수품, 우리 편의점에서 사는 게 좀 생활 필수품에 가깝잖아요. 또 의약품들도 사실 되게 생활 필수품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의 생각은 좀 그런 주식을 사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 추이를 잠깐 좀 봤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6월에 좀 더 이제 베팅을 마이클 버리가 6월 말 기준으로 조금 더 크게 하셨고, 그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약간 손해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큰 손해까지는 아닌데 약간 손해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어떤 좀 반응을 제가 유튜브로도 이제 이걸 영상 올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옵션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콜옵션이나 뭐 풋옵션 이런 것들을 좀 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런 옵션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런 옵션의 특성상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더 벌거나 큰 금액을 이제 잃거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투자를 하시면 일단은 좀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면 좀 그냥 일반 주식들 위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옵션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필이면 저는 진짜 이거는 약간 전 이호석 팀장님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하필 테슬라를 숏을 하나 약간 저는 약간 굳이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주식을 숏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하락에 베팅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테슬라 얘기를 하면, 테슬라를 어쨌든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관론자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는 거고요. 마이클 버리처럼. 아니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회사다. 이제 요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물론 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완전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전 테슬라는 그런 복권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권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게 다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잘 되면은 저는 말도 안 되게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안 될 수도 있지. 네, 안될 수도 잘 될 있어요.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왜 숏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 하락 베팅은 저는 약간 그런 쇼잉인 느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좀 많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털릴 것만 너무 많다? 그러니까 테슬라 하락 베팅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런 류의 베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에 AI 데이 보면서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좀 인공지능의 어떤 역량들을 좀 많이 저는 봤던 것 같아서 진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또 그들이 AI 데이에서 보여준 것처럼 치고 나가고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뭐 지금의 주가도 싸 보일 수도 있죠, 사실. 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반태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가 뭐죠?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보통 뭐죠?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굉장히 복권을 긁었더니 꽝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은 또 빠져나가야겠다. 중립을 빠져나갈 지키겠지만 틈을 네. 살짝 만드셨어요. 네. 하지만 정말 하락배 베팅하고 싶지 않은 회사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테슬라를 숏을 그러니까 해? 굳이 왜 테슬라냐는 거지. 굳이 수많은 회사들 중에. 근데 테슬라나 애플 보면 나중에 사야지 하면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숏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시간을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템포를 예, 시간이 조금만 더 네, 템포를 지나갔어요. 올려보면 이제 네. 워렌 버핏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워렌 버핏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어떤 그런 재벌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워렌 버핏은 딱히 이번 그 분기에 딱히 하신 게 없습니다. 아, 좀 피곤하신가? 그러니까 조금 뭐 피곤하신가 딱히 하신 건 없고 주요 종목으로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보면서는 이제 어떤 거를 그냥 보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사실 상위 4개만 봐도 된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상위 4개의 그 상장 주식들이 그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뭐 크래프트 하인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제가 애플 얘기만 조금 하면 애플 얘기가 여기 제가 안 갖고 왔구나. 여긴 없네요. 애플 얘기를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하나 했는데 네. 오늘 좀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네. 그 우리나라에서 구글이랑 애플이 인앱 결제를 원래 강제시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는 지금 법안이 뭐 발의가 됐나? 뭐 이게 지금 되게 뉴스가 됐어요. 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글이랑 애플 너네 인앱 결제 강제하지 마. 요즘 이게 되게 핫 이슈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게 되게 핫 이슈인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핫 이슈인데, 한국에서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전 세계로 확대된다면, 그러면은 구글과 애플이 지금까지 수많은 앱들에게 걷었던 통행세들, 통행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앱 내에서 결제를 할 때마다 구글이랑 애플이 수수료로 뭐 20% 30%씩 뛰어갔어요. 근데 이 수수료를 이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내 그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그냥 그들의 플랫폼으로도 내부 결제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정말 효력을 발휘해서 이게 추진이 되게 된다면 사실 애플한테는 조금 안 좋은 뉴스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떠올라서 오늘 한번 조금 가지고 와 봤고요. 네.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강한 이슈인 게 사실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배틀그라운드랑 조금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든 에픽 게임즈가 지금 애플이랑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네들 지금 반독점법 위반했다. 너네들 독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으르렁대고 있고 이번에 1심이 되게 애매하게 끝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약간 요런 뉴스가 나니까 에픽 게임즈 CEO가 신이 나가지고 막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플랫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I am a Korean이다. 오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 막 이런 드립을 칠 정도로 어쨌든 지금 게임 회사들에게는 되게 좋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거꾸로.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런 수수료들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게임 회사고 그다음에 자리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애플한테는 악재인데 그렇지. 그런 게임 개발사들에게는 호재다라고 해서 과연, 네. 제가 또 재밌게 보는 그 바바리안 리서치 뭐 가끔 네.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바바리안 리서치 오늘 텔레그램을 보니까 또 재빨리 네. 그 플레이 스토어 매출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가 와우. 어떤 그 제작사들이 만든 어떤 게임인지를 역시 빨라요. 그렇게 이 바바리안 게임이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네. 좀 해주셨는데 뭐 1위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오딘이라는 게임이 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순위권에 대부분 요즘 말 많은 그 NC소프트가 그 순위권에 대부분 있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애플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서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를 들면서 제가 조금 하나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이번에 RH라는 주식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주식을 좀 봤더니 이 그래프가 좀 보이십니까? 이 아름다운 그래프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래프가 좀 보일 텐데 2154% 올랐네요.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뭐 네. 2000% 이상 올랐고 사실 대부분의 상승은 지난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뭐냐면 뭐 가구 브랜드 막 얘기해도 되죠. 뭐 한샘이나 리바트 같은 건데 네. 럭셔리용이에요. 아하. 럭셔리에만 포커스를 맞춘 가구 회사인데 가구를 파는 회사인데 가구나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제가 약간 이 회사를 추가 매수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워렌 버핏이 이 회사를 산 게 2019년 3분기예요. 2019년 3분기라면 사실 엄청난 급등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버핏은 사실
그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 내내 수많은 가구 회사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이 직접 이거는 결정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왜냐면 보이는데 그쪽 산업은 잘 아실 거니까. 원래 그쪽 산업은 잘 알거든요. 워렌 버핏이. 근데 상장 회사 중에서 가구 회사를 샀다고 했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못 가졌어 가지고 약간 아쉬워서. 그러니까 2019년 3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회사 주식을 처음 샀는데 네. 얼마 전에도 추격 매수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올랐는데. 네, 이렇게 올랐는데도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고, 사실은 이 회사는 좀 코로나 덕을 보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코로나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인테리어나 가구 업체들이 수혜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여행 못 보니까.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구 업체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럭셔리한 업체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게 RH라는 그 레스토레이션 뭐 하드웨어 뭐 이런 회사인데, 여기가 진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뭔가 놓치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생각을 약간 반성의 의미에서 한번 요거를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네. 되게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5조밖에 안 돼서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는 정말 소량밖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네요. 네, 버핏 할아버지는 지갑에 뭐 몇백 조씩 있기 때문에 15조인 업체는 사실 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저렇게 올랐는데도 네네. 15조네. 네, 저렇게 올랐는데도 15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 1, 2조 했던 회사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생각을 좀 정리해 봤을 때는 한마디로 좀 특별한 투자의 방향성도 없고 그냥 조심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 주주총회를 보면서도 조금 그런 뉘앙스는 받았어요. 그래서 버핏 할아버지가 좀 조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빨리 또 레이 달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세 하겠습니다. 번째 분인가요? 네. 레이 달리오. 네, 세 번째. 달리오. 네. 세 번째 대가인 레이 달리오는 이제 어떤 분이냐면 헤지 펀드의 뭐 대부, 뭐 제왕 뭐 이렇게 많이 불리는 분이고 한 150조 원 정도를 운영하시는데 150조. 엄청나죠. 예, 미국의 헤지 펀드 중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뭐 이분의 13F가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좀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분이 미국 주식을 ETF로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SPY라는 그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주식을 이제 추종을 하는 그런 ETF가 있는데 이 ETF의 양을 37%나 줄인 거야. 왜 너무 그랬을까요? 많이 줄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네네네. 추종자로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사모은 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제가 들었던 생각은 미국 주식에 좀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셨나? 일단 이 생각이 조금 불현듯 좀 스쳐 지나갔고 그래요? 사실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링크드인에다가 네. 글을 좀 가끔 쓰세요. 근데 최근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이 버블인가? 이거를 주제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그때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어떤 정도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냐면 완전 버블은 아닌데 약간 버블? 뭐 약간 비싼 편이다. 뭐 근데 뭐 그 정도의 약간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줄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또 추가 매수한 종목들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비중을 늘린 종목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중을 뭘 늘렸냐면 월마트 월마트 비중을 늘렸고 그 다음에 VWO라는 ETF를 이제 좀 더 사셨는데 이 VWO라는 ETF는 신흥국 ETF입니다. 이 신흥국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건 그 FTS에서 그러니까 FTS에서 그 지정한 신흥국이라 사실 한국은 여긴 없고요. 그 FTSE 기준으로는 이거 너무 한국은 어려운 선진국이니까. 네. 그치? 한국은 선진국이죠. 거기서 네네. 선진국이라서 선진국이니까. 네, 한국을 제외한 뭐 대만이나 중국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신흥국 ETF를 좀 사셨는데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뭐 TSMC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가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았겠네요. 안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레이 달리오가 중국 얘기 짧게만 하면 또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레이 달리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중국 많이 좋다고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약간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하셨다. 여기서 네. 이 단트님 그 레이 달리오
레이달료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아, 응원의 메시지. 아, 응원의 메시지. 아니 요새 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레이달료 형님이 저도 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럴 2020년에 코로나 때도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에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맞아 지금. 네, 그래서 네, 레이달리오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럼 네. 이쯤에서 레이달리오의 생각은 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그 이외에도 제가 그냥 종목명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뭐 네.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스트코, 맥도날드인데 이런 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것도 되게 아까 마이클 버리가 산 거랑 조금 종류가 저도 맞네요. 마이클 버리 생각했어요. 저도. 맞아요. 맞죠. 겹치네. 얼마큼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결국에 경기가 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들을 좀 많이 담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이달리오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채권, 뭐 명목 채권이라고도 저희가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 채권의 비중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네. 그런 채권의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경기가 좀 꺾였을 때 주가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꺾였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수적인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먹는 거랑 연관되는 아니면 내가 마트는 꼭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경기가 가야죠. 힘들어도 네. 아니면 뭐 집안에 청소는 할 거 아니야 뭐 세제도 필요하고 뭐 주방용품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파는 회사들은 경기가 꺾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담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어쨌든 미국 시장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레이달리오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약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보수적인 접근이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당연히 뭐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뭐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보수적이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근데 이제 너무 부정적인 분들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긍정으로 긍정으로. 이제부터 색깔이 바뀌어요. 돌아갈게요. 이 순간부터 색깔이 기승 전 이제 갑니다. 네. 긍정적인 분 중에 하나가 캔 피셔라는 분인데 네. 원래 이제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성장주 투자자로 유명하고요. 이분도 뭐 170조, 180조 원 정도 이제 운용을 하고 계시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항상 좀 복잡한 금융 시장을 되게 심플하게 네. 되게 설명을 좀 하시는 시원시원하게 편인데 생겼어요.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이분이 제일 좀 많이 유명해진 게 2020년에 사실 3월, 4월에 코로나 때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주식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V자 반등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캔 피셔가 그래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코로나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도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건 이제 바로 지우셨고 코로나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괜찮을 거다. 뭐 이거는 그냥 너무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단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거의 캔 피셔가 얘기한 대로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흘러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제가 계속 봤는데 여전히 계속 긍정적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좀 매출 총이익에 요즘에 주목을 하자. 이 매출 총이익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원가를 좀 덜 쓰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마다 좀 종류가 다르겠지만 어떤 비즈니스는 원가가 많이 드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런 건 원가가 많이 들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는 서비스에서의 원가는 거의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인건비 아니면 뭐 컴퓨터 비용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 그들은 거의 원가가 안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나 봤더니 그분이 말한 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1위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뭐 비자는 이제 카드 결제하는 그쪽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독특했던 게 채권 제가 보기엔 약간 경기 방어용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VCIT라고 회사채를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채 5년에서 10년 만기인 회사채 ETF를 갖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기술주 비중이 좀 강하고 기술주 중에서도 대형주
비중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피셔 저희가 아까 뭐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대가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짜 또 긍정의 아이콘 중에 하나는 베일리 기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분은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좀 유명해진 게 테슬라 장기 투자로 유명해요. 네. 테슬라를 거의 10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 수익으로 8,000%. 10년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아마존은 2004년부터인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갖고 있으면서 6,600%?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둔 정말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참고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을 한번 갖고 계시면 완전 장기로 보유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 발굴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테슬라로 8,000%, 아마존은 6,000%가 아까 승희님이 얘기할 때 조금 사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많이 사서 저렇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113년 됐다고 그래요. 투자 회사인데. 네. 114, 역사가 113년. 근데 이제 저 회사는 저기 보면, 그러니까 단태님이 써준 거 보면 장기 투자인데 10년을 보고 투자는 10년을. 네. 엄청난 아예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에 데케이드라고 써 있어요. 이게 10년이라는 데케이드. 의미잖아요. 고 데케이드. 네. 10년을 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대요. 5년 뒤에 이 회사 매출이 2배가 될 거냐?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매출이 5년 뒤에 2배 될 수 있어? 요거를 이제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 안 돼? 그러면 이제 비켜. 네, 안 되면 비키는 거고 안 되면 되면은 이제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올 거야.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래서 CIO가 없나 봐요? 네, CIO가 없다라고 제가 전 페이지 네, CIO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CIO라는 게 뭐냐면은 그 최고 투자 책임자라는 거거든요. 그 투자에서 가장 그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분인데 CIO가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도대체 여기는 왜 그러냐라고 이제 했더니 조금 더 여기는 지분 구조도 그렇고 다 파트너들이 다 평등하게 수평적인 조직을 구조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내부 조직 구조에서도 일부러 CIO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 토론을 하자.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CIO가 만약에 뭐 이 A 주식이 별게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지 않다라고 베일리 기포드 같은 경우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그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네. 김당근님께서 이선엽 CIO 이렇게 하셨는데 이선엽 센터장님은 OCIO 센터장입니다. CIO가 아니에요. 약간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CIO라는 게 최고 투자 책임자인 개념이에요. CEO처럼 네.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CIO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을. 잘못됐을 때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는 사람. 근데 옷 벗고 나가는 사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같이 이렇게 평가해서. 일단 들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쪽에 그러면 비중을 늘리고 있나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분 1위인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분 1위가 요즘 핫한 회사긴 하거든요. 모더나 타죠. 모더나가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베일리 기포드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시장 가치 기준입니다.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2위는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죠. 테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와 좀 대척점에 있을 수 있다. 베일리 기포드라는 회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씩 지분을 줄여나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이 워낙 갖고 많이 있었고. 올라서. 네, 워낙 많이 갖고 있었고 뭐 많이 그 좀 지분을 조금 줄여나간 감이 있는데 약간 제가 줄인 거 보니까 이게 한 종목당 약간 캡이 있나? 약간 다 비슷하더라고. 그 가치, 기업 가치가.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네. 10빌리언 달러를 안 넘네. 네, 이게 10점 몇이긴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뭐 그것까지 맞추긴 좀 어려우니까. 그러게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게 뭔가 내부적인 어떤 룰이 있나? 약간 그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더나가 좀 특이한 게 있고 3위는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루미나는 최대 주주예요.
네, 베일리 기포드가 최대 주주인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마존이나 뭐 쇼피파이 같은 네. 네. 예, 약간 커머스 쪽 회사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를 한번 조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모더나 그렇죠. 예. 모더나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아시겠죠. 뭐 요즘에 뭐 mRNA 백신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모더나를 투자하는 베일리 기포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모더나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한 기술이 mRNA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그 코로나 예방 백신 말고도 다른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거다라는 가설이에요. 한 줄로 사실 요약을 하면.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생물학적인 생명공학적인 얘기니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는 앞으로 뭐 매출이 무지하게 터질 만한 여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가 원래는 백신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그냥 그 예방 접종을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6개월이나 뭐 정기적으로 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모더나는 계속 주목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삼성증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자료가 있어서 저도 가져가 봤는데 이게 약간 그 2021년까지는 되게 아름다운데 2022년부터는 약간 역성장을 일단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매출액이 역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을 모더나만 만들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그 점점 더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백신이라고 경구용 그 알약으로 된 것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코에 있거든요. 먹는 뿌리는 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코에 뿌리는 것도 나고 그냥 알약은 이제 삼키면 되니까 그래서 백신보다 좀 덜 거부감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머크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mRNA 백신이 초반에는 좀 독과점의 느낌이었는데 이게 과연 독과점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은 조금 생기는 부분은 좀 네.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지금 모더나가 최근에 이제 많은 변동성을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질만 하진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 전까지 베일리 기포드는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6월 30일 이후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6월 30일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서 지금은 모더나 주가가 뭐 한 그 150조 원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그 어지간한 그 빅파마라고 하죠. 어지간한 대형 제약회사, 미국에서의 대형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를 뺨치는 그런 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들이 mRNA 기술을 가장 선구자인 건 뭐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외에 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약간 주도주 같은 느낌도 좀 없잖아 있다. 너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적과 상관없이도 막 주가가 여러 방향으로 위나 아래로 변동성이 좀 크게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더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루미나. 네, 일루미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루미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 DNA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우리 몸 안에 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베일리 기포드가 2011년부터 투자를 해서 아직도 그 지분을 최대한 많이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주목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이런 염기 서열이나 유전자를 분석을 해야 결국에 이게 모든 그런 그 생명공학 혁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스 코드라고 하면 너무 공학스러운가? 인간이 어떻게 그 내부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거를 제대로 간편하게 알아내는 게 이 모든 생명공학 그 혁명의 가장 그 첫걸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일루미나를 매수를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캐시우드는 이걸 전략 매도했어요. 캐시우드가 한때는 포트폴리오에 7위까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왜 전략 매도를 했냐면 2020년 8월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조금 봤는데 캐시우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라이트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코스트가 다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그 다음에 그림이 있죠. 이 유전체 분석의 비용이 초반에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인당 유전체 분석 비용이 옛날에는 뭐 이게 뭐야 1억 달러?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용이 들었다가 지금은 $1,000, 인당 $1,000면 개인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캐시우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1,000에서 더 안 내려가. 여기 어떤 벽에 부딪힌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15년부터 네. $1,000면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100만 원이면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의 유전자 분석할 수 있으면은 진짜 많이 낮아진 거긴 하네요.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은 뭐 10만 분의 1로 네, 10만 분의 1. 10만 1로. 네. 근데 엄청 낮아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벽에 부딪혀서 걱정이 된다라는 인터뷰를 2020년 8월에 캐시우드가 본인이 직접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12월에 그리고 4개월 뒤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제일 이슈가 아니었을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벽에 부딪힌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우려인 거고 당연히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IR인지 저번에 IR 했을 때 얘기했던 건지 제가 조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연히 이거를 낮추려고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벽에 부딪힌 것 같고요.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황인 거고. 네,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베일리 기포드는 좀 캐시우드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니까 뭐 네, 좀 더 언젠가 내려가겠지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네, 오늘 좀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후루룩 짭짭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자, 네. 짜. 아닙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워낙 또랑또랑하셔서요 목소리가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근데 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가져볼까요? 총 정리하는 거 짧게만 말해보면 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데 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이런 주식을 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담는다라는 거에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좀 더 걱정이 되신다면 좀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조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조금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베일리 기포드만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리면 네. 베일리 기포드가 상장하자마자 보통 바로 사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 그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비중이 높은 것들만 보여드렸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는 상장하자마자 거의 다 바로 삽니다. 모더나도 상장하자마자 바로 샀죠.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전부터 사실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상장하고 극초기에 모더나랜다 그 베일리 기포드가 죽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해 보시는 게 되게 재미있는 투자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오늘 네. 제가 미쳐다 소개를 못 드리긴 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단태님 채널 와서 들어라. 아니 그건 아니고 투자왕 김단태 네. 조회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오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이게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3개월마다 말고도 와야 업데이트 할 얘기가 많아요. 그쵸? 매일매일 뭐 이게 자주 오늘 오셔서.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밤에도 업데이트 자다가 해주십시오. 벌떡 일어나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슈가 있으면 또 그러니까요. 오늘 또 뭐 나타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대가들의 생각과 포트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 함께 봤고요.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태 이루다 투자이름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